탄수화물 먹어보니 나쁜 게 아닌데 저는 어떻게 보면 TV에 나오는 의사분들이 계속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라, 빵은 혈당 올린다, 간식도 안 된다는 방송들 보면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다른 채널로 돌려요. 그쵸. 사람 몸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의 그런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좀 거부하는 게 좀 어려운데, 저는 생각이 바뀐 게 어떤 거였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환자혁명이라는 책 아시나요? 조한경 원장님, 조한경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탄고지 식단 이제 되게 설파? 이렇게 그거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의사지만 의사를 믿으면 안 된다. 의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이고, 의사가 정말 필요한 건 응급의학, 갑자기 막 수술해야 되거나 그런 데서는 의사가 정말 절대적인데, 그 위에 나를 관리하는 측면에 뭐 대사성 질환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나의 식사를 관리하고 나의 뭐 휴식 관리, 운동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은 스스로 봐야 되는 거지 의사가 해줄 수 없다. 의사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물론 조한경 원장님도 단백질을 강조하시고 저탄수 식단을 권장하고 단식을 권장해. 간헐적 단식을 권장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맞진 않는데, 여튼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의사 얘기라고 해서 다 들을 건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카페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댓글 달아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다 글 쓰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의학과를 가셨대요. 이분이 고민이신 게 자꾸 과자를 무한정 먹게 되는 건데,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이라고 내려주신 게 뭐였냐면, 2주 동안 과자 먹지 말고 새끼 일반식을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면 2주라는 시간이 2주만 해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2주는 정말 긴 시간이고 우리는 하루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책에서 되게 짜여진, 자기는 모르지만 책에서 봤던 걸 그냥 말해주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을 수용하긴 하지만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지는 내가 진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절대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100% 신뢰는 이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듀즈님 처음에 두 끼 세 끼를 빵 모두 드시길래 너무 탄수화물 많은 거 아닌가 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감량도 되고 부작용도 아직 없네요. 왜 이렇게 탄수를 죄악시했는지 모를. 증량했을 땐 저도 모르게 지금보다 더 많이 먹었었나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물론 저는 악플이 엄청 막 이렇게 달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분들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뭐 좀 제 나름의 힘듦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들 경험하셔가지고 공유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같이 이렇게 인지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돈이 된 것 같아요. 저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이제 다 달려든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서 저탄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저탄수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 미국 막 한창 이렇게 부유할 때 사람들이 잘 먹으니까 살이 막 이렇게 찌잖아요. 근데 살이 찐 건 다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지방이 문제가 먹는 지방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지방에 꽂혀가지고 저지방 음식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사실 지방은 굉장히 소중한 열량 공급원인데, 지방을 안 먹다 보니까, 근데 사람은 어쨌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탄수화물로 충당하게 됐는데, 탄수화물로만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그냥 보통의 뭐 식사로 먹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막 당에 막 절여진 거, 막 그런 걸 막 먹게 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탄수화물이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저탄수가 그때부터 저는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그냥 살이 쪘다. 근데 지방이 문제니까 먹는 지방을 줄였다. 먹는 지방을 줄이니까 탄수화물이 과해졌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이제 과해지니까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운동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같다고 생각하고, 그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또 과해져가지고 우리가 탄수화물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탄수화물 먹자고 말씀드리는 게 탄수화물이 좋아요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걸 먹자, 뭐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느 끼니 힘을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힘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어느 특정 식사만 해서 되는 건 없어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아침 많이 먹었으면 저녁 안 먹어야지? 그러면 감량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 많이 먹었으면 많이 운동 많이 해서 땀 빼면 감량되겠지. 그게 아니고, 끼니 다 잘 챙기셔야 되고, 운동을 다 잘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휴식도 다 잘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사실 내 컨디션 다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쉴 틈이 사실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만 신경 써서 좋아지길 바랐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감량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정말 하루 종일 나의 일상 모든 게 다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걸 다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량 목적이라면 그나마 헤비하게 먹는 끼니가 어디였는지. 어떤 음식도 헤비하게 먹을 수 없고요. 아침도 아침에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 점심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 저녁도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는 타협이 없고, 만약에 어디라도 헤비하면 증량할 수 있다는 걸 그냥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냥 양으로 따졌을 때 조금 많은 식사가 언제냐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점심에서 저녁에 텀이 기니까 점심이 세 끼 중엔 가장 많긴 한데 그조차도 헤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량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식 중량, 칼로리, 탄단지 중에 뭐일까요? 다 중요하죠. 음식 중량도 체크해야 되고, 칼로리도 체크해야 되고, 탄단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탄단지 중요하다는 게 단백질 챙겨 먹자가 아니고, 다 적당히 내가 필요한 건 먹어야 된다. 건강한 재료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챙기시는 거고, 뭐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저는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 중요합니다. 제가 중량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가 중량을 너무 간과하고 열량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요만한 중량으로 요만한 열량을 손가락 이러네. 요만한 열량을 자꾸 먹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중요합니다. 단조롭게 먹는 것보다 다양하게 먹는 게 입 터지기 더 쉬운 환경일 수 있나요? 한식 먹을 때 반찬을 골고루 먹으면 이후에 다른 음식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잘 안 먹었었죠, 저도.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단조롭게 먹는 게 지루해서 입 터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한테 자유도를 너무 줘가지고 음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입이 터지시는 분이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서, 멜리님이 한식을 먹어서 골고루 먹다 보면 음식량이 다 늘어난다라는 성향이면은 그렇게 안 드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감량할 때는. 아델라님, 저도 머드랑 계란 한 개 이런 식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한식만 먹으면 입 터짐 시작이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래서 반찬이랑 밥 이런 식으로 먹는 거를 되게 기피했었는데, 그때는 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항상 뭐 야채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열량 적어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말은 했지만, 그 예전에는 한식 먹을 때, 한식은 보통 반찬이 야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계속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다 보면은 김치도 많이 먹고 반찬을 계속 밥 이상으로 먹게 돼가지고 밥 먹으면 양이 계속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밥을 이런 식으로 먹는 거는 그 내가 원하는 체중이랑 안 맞다 생각이 든 이후에, 반찬은 진짜 적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거가 탁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간 이후부터는 밥 먹는 게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반찬을 적게 먹는 연습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기초 대사량에 딱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라도 부족하게 먹는 게 감량에 더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기초 대사량 값 자체도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참고해서 먹는 거지, 거기서 뭐 10% 부족하게 먹으면 더 감량이 되냐? 그건 모릅니다.
그게 나한테 되게 많이 적은 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적게 먹는 생활을 해서 측정해서 나오는 기초대사량도 굉장히 많은 양일 수 있어서 여튼 다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크게 신경 안 쓰시나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다가 가족들이랑 먹으면 항상 밤 10시에 헤비한 메뉴를 먹게 되어서 스트레스 받는. 지금은 사실 되게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아침은 그렇게 변화폭이 많지 않지만 점심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2시 요 사이에 좀 먹고 저녁은 막 6시에서 8시, 9시 가까울 때도 있는데 감량을 할 때는 웬만하면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어지지 않고. 그래서 감량을 한창 할 때는 그 변동폭이 1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간이 틀어지면은 식욕이 너무 확 올라서 특히 이제 식사 시간 뒤로 늦춰지는 경우에 식욕이 많이 올라서 평소 같았으면 만족을 느꼈을 양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될 가능성이 커서 공복감을 오랫동안 길게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헤비한 그러니까 밤 10시에는 라이트한 메뉴를 먹어도 감량이 안 될 가능성이 커서 사실 밤 10시에는 안 드시는 게 좋긴 하죠. 정현님, 회원님들 중에 피임약 복용하고 계신 분도 계셨나요? 제가 체중 감량이 더딘 이유가 피임약 때문인지 피임약이 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요. 피임약 복용하신 분 종종 계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임약이 호르몬 관련된 약이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피임약을 드신 분들이 모두 증량을 한 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감량되신 분도 계셨어요. 피임약 드시는 동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피임약이 증량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피임약이 증량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피임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임약에다가 다 피임약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식사를 그 정돈하는 거에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식사량을 잘 조절했는데도 감량이 안 되고 증량이 된다. 그러면은 약 때문일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식사량을 다시 한번 좀 정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도 아침 저녁 150, 점심 300 이렇게 맞춰서 드시나요? 체중이 10kg 더 나가는데 중량 조금 더 높여서 먹어도 감량이 될까요? 참고로 활동량이 많아요. 높인다면 얼마나 더 높여도 될까요? 요즘에는 그보다는 훨씬까지는 아닌데 그보단 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그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활동량이 많은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량이 많으시면 조금 더 늘리거나 중간에 간식을 드시거나 해서 열량을 더 보충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높여도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중량이 너무 작으면 열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되게 부족하게 느끼고 입 터짐 요소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뭐 야채 같은 걸 추가해서 부피를 늘려서 중량을 늘려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이님께서 드셔보시고 다음 끼니까지 시간을 기다리는데 너무 배가 많이 고프다. 그러면 다음에는 식사량을 늘릴 수도 있고 혹은 간식을 먹어볼 수도 있고 항상 먹으면서 나한테 맞는 양이 어떤지를 계속 스스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먹는 양이 같더라도 살이 더 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살이 더 찐다는 거는 먹는 게 다 몸에 붙고 내가 실제로 사용은 되게 조금 했다는 건데 운동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똑바로 안 썼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이제 정말 이제 예측 불허의 식욕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식욕이 오르는 게 자연스럽고 그거 식욕대로 많이 먹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살도 찌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운동하면 무조건 살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운동은 열량 소모의 측면도 있고 이렇게 체중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 무조건 살 빠진다. 그거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차는 특정 음식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늘이었어요, 마늘.
마늘 펌, 양파 이런 거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탄고지 식단 할 때 김치도 탄수가 많다고 해서 김치를 막 제한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한하게 한 건 아니고 제가 어디서 보고서 제한을 했죠. 근데 그랬더니 속이 되게 편한 거예요. 제가 원래 김치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야채고 살 안 찔 것 같고 막 캡사이신 있고 이러니까 살이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고 생각해서 옛날에 거의 김치에 밥을 조금 이렇게 반찬처럼 먹으면 그 정도 식사를 할 정도로 김치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몰랐지만 베이스로 깔린 배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 김치를 안 먹으면서 없어졌고 이게 김치 중에서도 김치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언젠가 마늘을 먹었는데 똑같이 다시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완전 매운 것도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매운 거 진짜 잘 먹었는데